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구월동 아파트에 사는 윤혜진, 60살입니다. 낮에는 시장 골목 안쪽에서 옷수선실을 해요. 바짓단 줄이고 단추 달고 오래된 코트에 안감 새로 대고 하루 종일 바늘을 잡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데 밤만 되면 이상해요.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스르륵 허해져요. 남편은 요즘도 출장이 잦아요. 집이 넓진 않지만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더 넓게 느껴져요. 숨이 휑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이랄까. 그날 밤도 그랬어요.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눈이 모래처럼 날렸죠. 거실 스탠드만 켜놓고 보리차를 홀짝이는데 창문이 덜컥거려서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오늘도 그냥 이렇게 잠 못 자고 새겠구나 싶어 채널만 멍하니 넘기는데 퍽!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꺼졌어요. TV도 스탠드도 복도 센서 등도 죄다. 그러더니 천장에서 어딘가 찌익 하는 소리가 잠깐 났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정전. 그리고 이건 그냥 정전만은 아닌 뭔가 타는 냄새. 아주 약간 뜨겁고 쇠타는 비슷한 냄새요. 손이 먼저 핸드폰을 찾더라고요. 후레쉬 켜고 베란다 쪽으로 살금살금 가봤어요. 바람이 유리창을 쿡쿡 찌르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분전반을 여니 스위치 위쪽에 그 흐름이 살짝 번진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덜컥했죠. 이러다 불이라도 나면. 바로 관리실에 전화했어요. 저기 1704호인데요. 지금 불이 다 꺼지고 배전함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관리실 아저씨가 금방 오신대요. 전기안전관리원도 같이 연락 돌렸다고. 현관에서 코트만 걸치고 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바람소리가 복도 끝에서 불러오는 것처럼 휘잉 울렸죠. 그러다 초인종이 띵동 울리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반가운지. 문을 열었더니 헬멧에 작은 랜턴을 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우비엔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고 어깨에는 얼음 알갱이들이 박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기안전관리원 오재철입니다. 1704호 윤혜진님 맞으시죠? 목소리가 낮고 침착했어요. 그 말투에서 되게 이상한 안도감이 났어요. 사람 마음을 진정시키는 종류의 목소리랄까.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이에요. 그가 신발에서 눈을 툭툭 털고 들어왔죠. 랜턴 불빛이 벽지를 스치고 거실 공기 속 먼지들이 조용히 떠올랐다 가라앉았어요. 그가 분전반 앞에 쪼그려 앉아 작은 드라이버로 커버를 열더니 기기를 삐하고 대보더라고요. 메인 라인에 노후가 좀 있네요. 오늘 바람이 세고 한파라 부하가 컸을 거예요. 일단 위험 수치는 아니고요. 임시로 연결 상태 잡아놓고 아침에 차단기 교체를 추천드립니다.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요 다만 오늘 밤은 난방풀로 돌리지 마시고 전열기구는 꺼두세요. 창은 살짝 열어서 환기하시고요. 혹시라도 타는 냄새가 더 진해지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그가 설명할 때 이상하게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어려운 말 안 쓰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게 고마웠어요. 설명을 마치고 커버를 닫는데 헬멧 불빛이 그의 옆 얼굴을 스쳤죠. 눈가에 잔설이 살짝 녹아 반짝이더라고요. 밖이 많이 춥네요. 이 시간에 오시느라 제가 괜히 말이 나왔어요. 이 시간에 자주 불려요. 눈 오고 바람 불면 다들 겁나시거든요. 그가 잠깐 웃었어요. 그래도 누가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게 저도 덜 춥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에 탁 걸렸어요. 누가 날 기다린다는 말, 아니,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나?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거실이 스르륵 밝아졌어요.
임시로 전원을 붙였나 봐요. TV는 꺼둔 상태라 조용했고 천장등만 노랗게 방을 채웠죠. 지금은 괜찮을 거예요. 혹시 차가 있으면 좀 드세요. 몸이 식으셨을 텐데. 그가 작업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잠깐만요. 하고 주방으로 갔어요. 보리차를 새로 데워 머그컵에 따랐어요. 손에 김이 몽글몽글 올라와서 그 김이 제 마음까지 덮이는 것 같았죠. 컵을 내밀자 그는 장갑을 벗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뜨거우실 거예요. 천천히요. 네, 고맙습니다. 그가 컵을 입가에 살짝 대는 동안 저는 괜히 분전반을 또 한 번 힐끔 봤어요. 무서운 마음이 한켠에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걸 눈치챘는지 그가 말했어요. 겁나시면 불은 켜두시고 주무세요. 단, 전열기구는 꼭 끄시고요. 오늘은 바람도 세니까요. 네저, 혹시 아침에도 오시나요? 제가 묻고 나서 스스로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했나 싶어서 아침에 교체팀이 올라올 겁니다. 제가 같이 동행할 수도 있고요. 그때 관리실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그가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는데 이상하게 그 담담함이 따뜻했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갑자기 커다란 친절 말고 이렇게 작고 정확한 말이 더 오래 남아요. 초침이 톡, 톡 소리를 내며 거실을 건너가던 참이었죠. 그는 헬멧을 다시 고쳐 쓰고 우비를 걸쳤어요. 문 열자 바깥에서 찬 공기가 훅 들어왔고 현관 매트 위에 눈발이 와르르 부서졌어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윤혜진 님도요. 창 조금 열어두고 주무세요. 그리고 그가 잠깐 멈칫했어요. 불 꺼진 다음에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르면 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아까와 달랐어요. 고요가 비어 있지 않았어요. 거실 공기가 조금은 덜 차가웠달까요? 난방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어깨쯤에 담요가 얹힌 느낌이었어요. 나는 컵을 들고 서 있다가 괜히 웃음이 났어요. 혼잣말처럼 불이 꺼졌는데 이상하네. 내 안에 불은 켜지네. 그날 밤 불은 다시 들어왔지만 TV는 켜지지 않았어요. 대신 현관 앞에 쓸쓸하게 녹아내리던 작은 눈덩이가 천천히 사라지는 걸 오랫동안 지켜봤죠. 갑자기 오래전 사진이 하나 떠올랐어요. 신혼 때 남편과 강릉 겨울바다에서 찍었던 사진. 파도가 뒤에서 흩어지고 우리는 서로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때 바람은 차가웠지만 나한텐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팔이었으니까. 언제부터였을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온도를 모르게 된 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따로 마음을 씹게 된 게,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렸어요. 내일 새벽 인천공항. 김혜행 첫 비행. 남편 메시지. 2줄. 그뿐. 잘 지내도 춥지 마도 없었어요. 나는 대답을 쓰려다가 그냥 핸드폰을 엎어두었죠. 창을 조금 더 열어놓자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커튼 자락이 볼을 스치는데 순간 또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르면 옵니다. 어쩌면 오늘은 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침대에 누워 불을 끄려다 스탠드를 켜둔 채로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내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을 때 창틈 사이 바람소리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엘리베이터 기계음이 섞여 들렸어요.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주 작은 다짐을 했어요. 내일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덜 겁낼 거라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대신 어서 오세요라고 말해볼 거라고.
그게 얼마나 작은 말인지 알면서도 내겐 꽤 큰 시작이라서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자꾸 현관 앞에 남겨진 발자국을 떠올렸습니다. 현관 매트 위에 녹아있던 작은 눈송이들, 그게 괜히 오래 남더라고요. 다음날 새벽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깨었는데 이상하게 덜 무서웠어요. 불 꺼져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아침에 시장 수선실을 열면서도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손님들이 맡기고 간 바지 길이를 줄이다가도 가위질 소리에 어제 들었던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 겹쳐 들리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일이죠.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쩌면 제 마음 한 구석을 콕 건드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점심쯤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혜진님 대 분전반 교체 기사님이 오후쯤 올라갑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또 오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오후가 되어 현관벨이 울렸을 때 어제와 같은 헬멧이 보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뵙네요. 네. 윤혜진님. 제가 같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체팀이라도 낯설면 불안하시잖아요. 그가 장갑을 끼고 분전반 앞에 앉는데 그 뒷모습이 참 든든해 보였어요. 노후 차단기를 새 걸로 갈아 끼우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물을 데웠죠. 컵에 담아 내밀며 말했어요. 어제는 보리차였는데 오늘은 둥글레차예요. 그가 웃으면서 받아들더라고요. 따뜻하네요. 저한테는 이게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자꾸 받으면 정이 쌓이잖아요. 그 말에 순간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그 짧은 단어가 제 마음 어딘가에 오래 꽂혔어요. 남편에게서는 한참 들어본 적 없는 단어. 정이라는 게 언제부턴가 제 삶에서 사라졌던 단어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은 대전에서 강의 있어. 저녁은 알아서 먹어. 딱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반찬통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낮에 오재철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이 쌓인다. 왜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걸까요? 며칠 뒤 수선실 문을 닫으려던 참에 시장 입구에서 그를 또 봤습니다. 정기안전관리원 복장은 아니었고 평범한 점퍼 차림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 여기서 일하시네요? 네, 옷 고쳐주는 가게예요. 그가 문간에 서서 수선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저도 와이셔츠 단추 하나 떨어졌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웃었어요. 저는 단추를 꿰매면서 괜히 손이 떨렸습니다. 바늘 끝이 천을 파고드는 그 순간마다 제 마음 안쪽도 바늘에 꿰매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붙잡히는 듯한, 다시 살아나는 듯한. 작업을 마치고 단추를 건네자 그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얘 결혼하고 줄군요. 벌써 30해가 넘었네요. 그러셨군요. 저는 혼자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3해가 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의 공기가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 서려 있었어요.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얘기할 수 있어 좋네요. 그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도록 제 안에 잔향처럼 남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스탠드를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과 찍었던 오래된 결혼 사진이 있었죠. 사진 속에서 저는 활짝 웃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은 무표정이더군요. 이상하죠. 그때는 웃고 있었던 얼굴인데 이제 와서 보니 웃는 건 저 혼자였어요. 창밖에 눈발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스탠드 불빛에 하얀 입자가 부유하다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안에도 균열이 난 건 아닐까? 아주 미세하게라도 금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균열 속으로 스며든 건 이상하게도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이 쌓인다던 그 말이 오늘 밤 저를 울리지 않고 살게 만들었으니까요. 며칠 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오후 장사를 정리하려는데 수선실 유리문이 열리더니 찬바람과 함께 그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너무 와서요. 잠깐만 여기서 눈 좀 털어도 될까요? 우산을 접으며 웃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제 가게를 더 밝히는 것 같았어요. 그럼요. 추운데 앉으세요. 제가 의자를 내밀자 그는 두꺼운 장갑을 벗으며 말했어요. 혜진님, 혼자 계시니까 가끔 걱정돼요. 전기나 가스 같은 건 불안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늘 출장, 늘 바빴고 혹여 제가 집에서 무슨 일을 겪어도 별일 아니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낯선 남자는 자꾸 저를 걱정해 줍니다. 업무상의 말일 수도 있는데 왜 저는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었어요. 아파트 창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리더군요.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새어들어와 커튼이 휘날렸습니다. 순간 또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저장해둔 그 사람의 번호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추고 다시 눌렀다 지우고 결국엔 혹시 창문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안전하게 고정핀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무서우시면 제가 들렀다 가도 됩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데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보내본 적 없는 메시지였는데 낯선 남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저는 괜찮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건 창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맨날 똑같아. 차가운 목소리에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순간 낮에 오재철 씨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이 쌓인다. 그 따뜻한 말과 남편의 거친 말투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제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창문은 더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덜컹, 덜컹.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덩달아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창문 소리가 심해요. 혹시 내일 잠깐 들러주실 수 있나요? 보내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창문 때문일까? 아니면 제 마음 때문일까? 하지만 답장은 곧 도착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퇴근길에 잠깐 들르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불안을 들어주고 내일을 약속해 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흔들리는 창문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도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바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불어오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식탁 위에는 국 한 냄비와 반찬 몇 가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혼자 수저를 들자 그 고요함이 괜히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지? 시계를 보니 밤 9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어요.
문을 열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보일러는 괜찮으세요? 비에 젖은 우비 차림으로 서 있는 사람, 바로 오재철 씨였죠. 손에는 작은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어깨 위로 빗방울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아까 관리실에서 몇 집 점검하라 해서요. 이동도 전압이 불안정하다고 하길래 혹시나 싶어 들렀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도 모르게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젖은 우비를 벗어두고 보일러실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공간에 함께 들어가자 우리 어깨가 스치며 따뜻한 온기가 묘하게 전해졌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배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열선이 오래돼서 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조금만 조이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그의 손길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작업하던 그가 제 쪽을 바라보더니 이런 거 원래 혼자 두고 하시면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배려였죠. 제 심장이 순간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작업이 끝나자 그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혹시 또 이상한 소리나 냄새가 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외롭던 제 일상에 건네진 한 줄기 온기 같았거든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그를 그냥 돌려보내기가 미안해서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비가 너무 심한데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재철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밖은 천둥이 울리고 비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때렸지만 거실 안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이런 날은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가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나니 시계는 벌써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좀처럼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창틀이 덜컹거렸습니다. 이런 날씨에 가시면 위험할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재철 씨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에도 출동하곤 해서요. 그는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로 피곤함과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문득 이상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비가 조금이라도 그치면 가세요. 저 혼자 있어서 오히려 더 불안한데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재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잠시만 괜찮으시다면요. 하고 말했습니다. 거실 불빛만 켜진 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고 집안은 그 소리를 흡수하듯 더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늦은 밤이 제일 싫습니다. 집에 가도 불 꺼진 방 하나뿐이라서요. 그의 고백에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출장 잦아서 늘 혼자 지내다 보니 집이 참 넓은데도 왜 이리 쓸쓸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로의 외로움이 겹쳐지면서 묘한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삐삐하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주방 쪽 가스 감지기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겁니다.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철 씨는 재빨리 가방을 들고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가며 불안한 눈빛으로 그의 뒤를 지켜봤습니다. 측정기를 다시 대보니 수치가 잠깐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곧 안정 범위로 내려갔습니다. 다행입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환기가 덜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안심하라는 듯 미소 지었지만 저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단순히 경보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소파로 돌아왔을 때 제 몸은 이상하게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감기가 오려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이 긴장된 듯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가 제게 담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지네요.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잠시 스쳤습니다. 전기가 흐르듯 짧고 강렬한 떨림이 손끝에서 퍼졌습니다. 제철 씨도 순간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집안은 그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을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마움이야. 다른 감정이 아니야. 하지만 가슴은 자꾸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가 넘도록 거실에서 작은 이야기들을 이어갔습니다.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였지만 저에게는 몇 년 만에 가장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삶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새벽이 가까워오자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제철 씨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무심코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을 해버린 뒤였고 제철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는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 감돌았습니다. 소파 위에 올려둔 그의 손등,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제 손이 자꾸만 가까워졌다 멀어지길 반복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밤은 혼자가 아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 제철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순간 남편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장 다닌다며 늘 집을 비우고 함께 있어도 말 한마디 없는 그 사람. 언제부터인가 제 삶에서 남편은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낯선 남자가 저를 걱정해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까?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야겠네요. 혹시라도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꼭 제게 연락하세요.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요. 현관 앞에서 우비를 다시 챙겨 입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잠시 멈추더니 작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자리에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고 담요에서는 은은하게 그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손에 쥔 명함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스문의 시간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가 적어준 글씨가 이상하게도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휴대폰만 봐도 괜히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그가 먼저 연락해 오지 않을까 문자 하나만 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며칠 뒤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건 반가운 인사가 아니라 투덜거림이었습니다. 아유, 또 전구가 나갔네? 집은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낯선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30해가 넘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만 감도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레 말했다가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는 날 선말에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국과 반찬을 차려두었지만 남편은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싱겁다. 소금 좀 더 넣어라. 하며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소파에 앉아 따뜻하게 차를 받아들던 제철 씨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더 조심하세요. 그가 제게 건넸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고며 잠든 옆자리에 누웠지만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제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누군가의 아내로만, 누군가의 집안일만 하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버려진 채 살아야 하지? 그때 휴대폰 불빛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메시지 한 줄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하게 주무세요. 보낸 사람은 제철 씨였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일 뿐인데 그 한 줄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무겁게 코를 골고 있었고 휴대폰 속 글자는 제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내일 또 출장 들어가니까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고요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명함 속 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예전처럼 단순히 남편의 출장과 귀가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란 거요. 내 가슴은 분명히 다른 쪽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보일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멈춰버렸습니다. 난방이 꺼지니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출장이라 바빠. 기사 불러. 단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제철 씨였습니다. 주저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고 그가 건네준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윤혜진인데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낯익은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두꺼운 패딩 점퍼에 공구 가방을 든 제철 씨가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데도
그의 얼굴은 오히려 따뜻해 보였습니다. 추우셨죠? 금방 고쳐드릴게요. 그가 보일러실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살피는 동안 저는 옆에서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레 비쳤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또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깨가 스치고 그의 손등에 제 손등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일러가 다시 작동하며 따뜻한 바람이 집 안으로 퍼져나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제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그의 목소리에 놀라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서요. 순간 그의 눈빛이 제 눈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앉았을 때 밖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뒤덮였지만 제 가슴은 오히려 붉게 타오르는 듯 뜨거웠습니다. 혜진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고마운 이웃으로만 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보일러가 다시 따뜻한 바람을 내뿜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세상은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쿵쿵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제철 씨는 아직도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한 사람처럼 그의 시선은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그가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오늘 여기 오면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당신 생각만 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걸 숨길 수 없었죠. 제철 씨,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혜진 씨, 당신이 웃는 걸 보고 싶습니다. 혼자 울지 말고, 혼자 버티지 말고. 그 손길에서 묘한 전율이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 아니, 이미 오래전 잊어버린 온기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 체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그 모든 걸 잠시 잊게 할 만큼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은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 제철 씨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앞에서 그의 숨결이 닿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는 제 눈가의 눈물을 엄지로 닦아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길고 긴 겨울의 외로움 속에서 마침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치지 않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철 씨의 손을 잡았던 순간부터
제 마음은 이미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남편과의 오랜 침묵, 그 속에서 지쳐가던 제 삶은 그날 전혀 예상치 못한 갈림길을 만난 겁니다. 며칠 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퉁명스러운 얼굴, 그리고 밥은 왜 이렇게 짰어라는 말. 그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알겠다. 나는 이 사람 옆에서 더 이상 웃을 수 없다는 걸. 제철 씨와 저는 조심스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안부를 물었고 저녁 무렵이면 따뜻한 밥은 먹었는지 챙겨줬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관심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혹시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닐까? 제 마음은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을 때였습니다. 평생 참아온 상처와 멍울이 그 한순간에 모두 터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로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죠. 밖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제 마음을 더 시원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골목 어귀에서 조용히 서 있던 제철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철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제철 씨가 한 발 더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마지막 용기였던 겁니다.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나이 60이 넘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지만 더 두려운 건 웃지 못한 채 늙어가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공간이지만 매일 웃을 수 있는 집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 때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곁에 있는 사람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혹시 저처럼 긴 세월을 참고만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웃을 수 있을 때 웃어야 한다는 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과 행복에는 늦음이 없다는 걸요. 그렇게 저의 긴 겨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을처럼 따뜻한 하루하루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